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1차 시까지가 영상으로 갔고 12차 시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됐겠지만 담화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했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주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서 필기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번째 수업입니다. 13차 시고요. 우리 앞으로 2번만 더 수업을 하면 우리 대면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면하면 거의 바로 학습지 정리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고요.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은 안내는 조만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알려줄게요. 우리 발표할 겁니다. 발표를 수행평가로 할 거고요. 개학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3분 스피치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발표 단원 중단원 3단원의 연설과 발표라는 이 단원에서 우리 연설이 아닌 발표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발표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발표해야겠구나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거의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1차 고사를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매일매일 하는 거 있죠. 학습목표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자의 요구, 질적 수준, 사전 지식, 기존 입장, 개인적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다. 우리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학습목표 1번. 이 부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우리 화법의 요소, 화자, 청자 여러 가지 배웠죠? 메시지 장면. 그 중에서 청자 할 때 모든 담화는 얘들아 청자 지향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화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청자를 분석해야 된다. 청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나서 발표 중에는 이 반응을 캐치해서 오랜만에 영어를 써볼까요? 캐치해서 그 다음에 역동적으로 내가 이걸 대처해야 된다,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지난 아주 옛날의 학습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봅니다. 이러한, 잘 보세요. 여기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놓은 이 부분, 요것이 바로 청자의 특성이 되겠죠. 이 특성을 분석한 다음 이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를 학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울지 이 순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얘들아 뭐라고 했더라?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도입부에 전체 내용을 개건한다. 잊지 않았죠?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발표란 뭘까 한번 봅니다. 발표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떠올렸을 때 그 장면이 상상이 가죠. 여러 사람 청중 앞에서 자기의 생각,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화법의 한 유형이고요. 자, 발표의 목적은요, 물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견을 전달해서 어느 정도 이 청중을 설득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더 큰 것은 정보 전달의 이 목적이 큽니다. 정보를 전달하면 이 이유가 뭐예요? 이 청자들을 이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즉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청중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발표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우리 발표란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밑에 있는 여기 활동 1번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발표이다. 청자를 고려한 내용 구성을 학습한 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청자를 고려한 내용 구성을 학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담화 자료를 보면서 함께 분석해 나갈 겁니다. 과연 이 발표자는 청자를 고려한 내용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3쪽, 여기 3쪽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화법의 요소 청자 분석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더 숙지하라고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지와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된다는 팁을 알려주면서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자, 청중을 고려한 내용 구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발표나 어떠한 담화를 하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청자의 특성 무조건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해서 이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청자 지향적 행위를 달성할 수 있고 이 화법이라는 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습니다. 5가지였어요. 이거 그대로 5가지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청자가 원하고 유용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분석을 해라. 또 가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설마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 기업 얘기할 때 이러죠. 바로 이것을 한국어로 요구라고 하죠. 요구를 분석해라. 자, 이그샘플 예시 볼까요? 예시 봅니다. 만약에 청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요구해요. 원해요. 그러면 역사와 같은 이론적인 정보보다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되게 이거 해도 되는 당땡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캐럿. 그러한 중고 거래에 대해서 실용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 해요, 청자가. 근데 중고 거래는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 그런 것과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쓰잘데기 없는 역사와 같은 이론 정보는 이 청자에게 전혀 유용하지가 않아요. 가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정보. 요즘엔 이러한 사이트가 잘 돼 있다. 요즘 이러한 품목이 많이 거래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이 좋다. 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적 수준. 우리 지난 시간에 저번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적 수준과 사전 지식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적 수준은요. 청자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 IQ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적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그샘플 봅니다. 수준이 높으면 우리 그때 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얘들아 이 부분 선생님이 안 적습니다. 땡땡 메시지로 제시하면 화자의 발표를 더욱 신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땡땡 메시지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다 다루게 되면 이 청자로 하여금 이 화자가 이 사람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3글자로 공신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신력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바로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라고 했고요. 자, 공신력은 화자가 아니라 청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청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능력이고요. 자, 이러한 메시지로 제시하게 되면 즉 청자의 수준이 높을 때 화자가 이 메시지를 제시하면 이 사람 믿을만한데? 라고 화자의 공신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청자가 좀 전반적인 지적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런데 굳이 이 메시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고 명료한 정보, 거기에다가 당연히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것. 왜? 발표의 목적 뭐예요? 청자의? 그쵸, 이해를 도와야죠. 이 사람이 뭔가 이해를 해야 이 발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디귿 가볼게요. 사전 지식입니다. 청자가 이 주제, 이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 즉 오늘 이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이 주제 나 잘 알아. 와 같은 사전 지식, 같은 말로 배경 지식이 많은가 적은가도 분석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 주제는 잘 모르는데 오늘 할 주제는 잘 알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전 지식이 높으면 우리 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노출해도 됩니다. 심지어 이 전문 용어를 화자가 노출하잖아요. 청자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화자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기재가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데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몰라. 배경 지식이 없어. 그렇다면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노출해서도 안 되고, 노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주제는요,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용어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을 당연히 도입부에 미리 설명해야죠.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자의 특성에 따라 내가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달라진다. 자, 리에 두고요. 리을 갑니다. 기존 입장. 기존 입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태도.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아니면 비호의적이야.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난 이 주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있겠죠? 청자가 주제와 관련된 기존 입장이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입니다. 예시 볼게요. 자, 호의적이라면 나 지금 저 화자가 얘기할 거 굉장히 나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호의적이라면 이러한 긍정적인 원래의 이 태도를 확신하도록 화자가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뭐뭐라는 점을 잘 아실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확신하도록 표현한 후에 이제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니까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비호의적이라면 자, 지금 뭔가 이 사람은 화자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상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저 사람이 말하는데 당연히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화자는 그래도 우리가 의견이 비슷한 부분, 일치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죠.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실 거라는 것은 잘 압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의견을, 생각을 공감합니다. 라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죠. 제 이러한 얘기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화자의 주장을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점진적으로 드러내야겠죠. 확 해버리면 누구죠? 청중들이 굉장히 저항감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많이 들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주장을 펼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미음, 개인적 관련성. 개인적 관련성 비슷한 말로 관심이라고 써볼까요? 이 청자가 주제에 대해서 관련성이나 관심을 크게 느끼거나 아니면 적게 느낄 수 있겠죠. 나는 저거 나랑 좀 관련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나 그래서 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청자라면 관련성이 높다 하면 잘 보세요. 예시 봅니다. 만약에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여행에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데 여행 중에서도 맛집 여행에 있을 수도 있고 오지 탐험, 문화재 답사 등 세부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맛집에 좀 관심이 많은 청중들이구나. 그러면 여행 중에서도 맛집에 관련된 이 카테고리를 더 많이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반면에 관심이 좀 낮아 보여요. 청자들이. 그러면 자, 발표의 첫 부분 도입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흥미 유발. 자, 여러분들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꼭 관심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개인적 관련성이 낮으면 도입부에서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담화에서는 도입부에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한 어떤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영상 틀어주면 좀 뭔가 집중하게 되고 오늘 더 재밌겠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 부분 잘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말할 내용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과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라고 관련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청자에게 이제 관련성을 좀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흥미 유발하는 거, 관련성 강화시키는 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같은 거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요즘 이게 되게 유행이라던데 이거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화자와 청자가 계속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상 아까 얘기했죠.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 좀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게 되겠죠. 시청각 자료, 매체를 활용하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 봅니다. 이러한 이 5가지 기억부터 미음까지 청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결국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잘 볼게요. 조직하는 방법. 여기 네모 칸이 있습니다. 정보의 조직 방법이라고 점선 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또 이거 뭐야?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미리 배웠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장문 있죠, 장문. 장문 단원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장문을 제일 먼저 배웠을 텐데 그 중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 하면서 이 부분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합니다. 어떨 때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생애 같은 거 있죠. 어떤 인물의 생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점 늙어가면서 이러한 업적이 생기고 이런 것들 있죠. 변화하거나 일련의 과정, 건국, 고조선이 이렇게 해서 건국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 있죠. 그럴 때는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그 안에 2가지의 방법이 더 있다. 순서대로 가면 순행적,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행적 조직 방법이라는 것. 그 다음 2번 볼게요. 공간 순서는 당연히 정보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니면 장소를 설명할 때도 공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을 하는 게 좋겠죠. 거실은 이렇고 안방은 이렇고 화장실은 이렇고 공간 순서입니다. 자, 예시는 여러분들 보면 되겠고요. 3번째,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인이나 결과, 문제나 해결, 우리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이다 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정보의 조직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일부러 말도 빨리 하고 얼른 끝냈습니다. 자, 화법과 장문은 항상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볼게요. 우리 학습 목표 1번 달성했나요? 청자의 요구, 지적 수준, 사전 지식, 기존 입장, 개인적 관련성을 잘 분석해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저러할 때는 저렇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성에 맞게 내용 구성해서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될 겁니다. 그거 알아두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신민아라는 선생님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1위 신민아라는 이 학생이 발표를 하는 이 담화 자료를 한번 분석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할 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두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모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고 그러면